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책을 저는 사실은 와이프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투자를 하는 법, 부동산 동안 재테크 투자를 하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썼고요. 저는 그 와이프가 할 수 있게 해봤던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써서, 그래서 와이프가 공저를 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공저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을 쓴 정선영입니다. 그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산이란 말을 했잖아요. 자산이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꼭 따라오는 몇 가지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재화라는 말이 있어요. 재화라는 말, 자산이라는 말, 그리고 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경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핵심 중심에 저는 부동산, 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들, 대부분 다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 입는 옷들, 아니면 먹는 것들, 그러니까 주거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화라고 해서 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자인 우리들이 소비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재화이고요. 그래서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그 생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이, 그래서 기업이 보통 이제 사업 소득을 벌어가는 수단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재화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은 뭐냐? 재화와 자산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산은 뭐냐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재화 생산의 토대가 됨으로 해서 이 자산에 의해서 우리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 자산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산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땅, 집,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자산이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해갔죠. 금융 자산을 하면 주식, 채권. 그래서 주식, 채권들이 흔히 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이까지 확장되었는데, 그 이전에 가장 훌륭한 자산은 뭐였냐면 땅, 집,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집, 이 중에서 이 땅과 집을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실물 자산이라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다른 땅과 집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인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통화에 대한 얘기인데, 통화를 얘기할 때면 흔히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머니하고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니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돈이고요. 커런시는 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니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 돈의 역할을 했을 때는 결국 그 돈이 금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통화예요. 통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이 위에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전까지 금 본위지 할 때까지는 1달러에 금 매돈수 해가지고 정해져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지폐는 사실은 돈의 역할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통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화는 뭐냐면 찍어내면은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화와 자산의 차이, 돈과 통화의 차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해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됐던 실물자산, 땅,
집, 금, 그중에서 땅과 집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에 첫째 제가 강조했던 것, 부동산에 눈을 떠라, 이 부분들은 경제에 대한 관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이란 거 뭐냐면 그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물 자산을 갖다가 보증하는 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것들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실물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니 아니면 애플이니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서 실물로 기업의 그 가치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주식들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 이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라는 실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실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려운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물이 있는, 정확하게 실물이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부동산 옹호한다고 얘기하실 텐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이 봐요. 저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못 봤어요. 멀리서는 봤어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중에는 봤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TV나 채널에서 그 멀리 계신 분 중에 그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했다고 돈 번 사람은 봤는데, 제 주변에서 이상하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칭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투자의 원칙은 3대 3대 3을 갖다 지켜야 된다. 3%는 위험자산, 3%는 안전자산, 3%는 유동자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60에서 70%를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문제성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포트폴리오가 흩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실제로 자산으로 남겨진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봤고,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뭐 예를 든다면 L그룹의 창업자이신 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와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것들이 월급쟁이한테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난은 되게 불편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편을 주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책에 그런 걸 썼는데 장마철을 되게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장마철이 왜 싫으냐면 저희 집에는 우리 식구 수만큼 우산을 갖지 못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죠. 식구가 10명인데 10명의 숫자에 우산을 가지지 못했던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철에는 그 장마를 삐뚤고 저 혼자서 그냥 학교까지 열심히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뛰어갔을 때도 비는 홀딱 젖어서,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타구니에서 김이 올라올 만큼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가난이에요. 근데 이 현재의 그 불편이 미래에는 또 내 안에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현재는 불편을 야기하는데 그 불편한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붙들어주게 해주는 점, 이 부분들이 저는 가난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 귀로 들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도 누군가한테 귀로 듣고 눈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몸으로 그 가난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야를 트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가난의 생활이 은연중에 몸에 습관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쌓이는 것들은 내 생각을 가난한 생각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생각 때문에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연장되고 그래서 가난이 주는 경험들을 갖다가 내 마음을 열고 내 경험을 살려서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도까지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충분한 장점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 가난이 습관처럼 나한테 달라붙는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생활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주었던 그 가난의 경험들을 살려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어렸을 적 가난이었던 것 같고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가난한테 때로는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난에 주었던 그 생활 속에 있었던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삼 저한테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왜 아파트 공화국이냐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도시화율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국가 빼놓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심지어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살 수 있을 만큼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지금 아마 2019년도에 72%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80%까지 더 확장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시골에 소멸되어 가는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파트가 이런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하냐? 아파트만 도시화된 구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없어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한옥처럼 살 수 있는 것들을 도시에서 살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1970년대죠. 70년대 이때는 재래식 한옥 구조가 서울에도 달동네 인근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네모 구조예요. 집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 가운데에 수도가 있고 하늘이 보이게 되는 이런 네모 구조인데 이때 화장실은 푸세식이라고 그래서 변소가 있고 그런 구조에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도시에서 그런 데 살다 보면 아주 미칩니다. 특히 난방은 연탄 사고도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 주택 구조의 문제예요. 난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주택 구조가 뭐냐면 연탄을 통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에다가 부엌이라는 데 있어 거기서 주방에서 밥을 차리면 겨울에 밥을 차리면 우리 어머니 밥 차려가지고 밥상 가지고 들어오면 손안에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쳐서 화장실 변소 청소할 때면 예전에는 똥차라는 게 있으면 똥차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수돗물로 다 하게 되면 도시오염에 대한 것들이 극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구조를 갖다가 첨단화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아파트예요. 저는 1983년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 갔는데 겨울철에도 반바지를 입고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 거실 옆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우리한테 밥을 내주는 이런 세상은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파트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단점은 흔히 말하는 한 동네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 동네 공동체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도시화적인 삶 속에는 저는 개인적 가족 공동체적인 공간들이 지켜줄 수 있는 이 아파트 구조가 훨씬 더 훌륭한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 내에서는 아파트가 그 역할을 주거 환경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흡사 뭐하고 하다면요. 빌딩들이 오피스 환경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는 빌딩이라는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시골 같은데 실제로 하는 것들은 단층에서 모든 일을 보는 구조이잖아요. 되게 비합리적인 구조이고. 근데 빌딩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합적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 구축에 대한 비용들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빌딩과
아파트는 도시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같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부동산의 핵심이라는 이유를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인류가 가져왔던 가장 안전 자산이잖아요. 이 안전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한 장점이 명확해요. 첫 번째 부분. 이걸 투자해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상승해서 내 자산이 증식되는 투자 가치가 충분한 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주식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한번 비교해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상장사 중심으로 평균을 따지고, 그럼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을 놓고 보면은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높았어요. 그건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 집이 하나 있는 거에 의해서 주거 비용에 대한 절감 요소가 현대 도시주의 생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월세를 사느냐, 임대를 사느냐, 이 부분에 자기가 내 집이 있는 거하고는 주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좋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 부동산은 뭐냐면 공간을 갖다 내가 갖는 거잖아요. 나만의 공간을. 우리는 의외로 생각보다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공간을, 내 공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주식보다 부동산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 근데 부동산은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 대표적인 예를 가끔 가다가 저희 와이프를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문과고요. 수포자예요. 수학 포기자예요. 계산할 능력이 떨어지는 여자예요. 와이프가 좀 필요할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훌륭하게 했어요. 근데 주식은 수포자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 모르고서, 산업의 트렌드 변화 모르고서 주식 투자하면은 눈먼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유들, 그 이유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부동산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문제인데, 미래를 가면 갈수록 내 집이 없는 것들은 주거 비용이 계속 상승해 갈 거예요. 특히 내 집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저 시골에서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뭐 서울에서 살 거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 건데, 대도시의 임대 비용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싸질까요? 비싸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임대 비용이 비싸집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임대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율이라고 하는데, 전세율이 보통 60%에서 70%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 임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같이 전세제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고 나면 월세인데, 월세에 대한 임대 비용이 앞으로 가면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비싸지. 특히 내 직장과 가까운, 직지거리가 가까운 데일수록 더 임대 비용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그 임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임대 비용이 비싸게 되면 계속 이사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사가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28번 이사해 봤는데, 이사가, 이 삶 고통스러워요. 계속 그런 이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자기가 어울릴 수 있는 그 상권 내에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갖다가 만들어놔서, 뭐 퇴근하다가 가끔 들려서 나 혼자라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노프 하나 있어야 되는 식당, 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시의 유목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이 없게 되면.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서 내 집에서 비용도 절약하면서 내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생활의 반경을 갖다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한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들 둘하고 해서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외식을 나가잖아요. 외식을 나가게 되면 저는 그냥 뭐 애들이 어렸을 때지만 또 식당에 갔는데 3인분 시키면 좀 가오라 그러나? 약간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4인분을 시키려고 그러면 와이프는 꼭 3인분을 시키는데 3인분에다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갈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싸우고 그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외식 안 해. 집에 갈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외식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나치게 짠순이었고 저는 지나치게 너무 풍족하게 아이들을 갖다 키우겠다는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그런 대립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먹을 만큼 양만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의 시선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인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싫다 하는 생각으로도 바뀌어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도 이제 짠돌이가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 와이프가 해왔던 그런 짠순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모아왔던 그 푼돈을 조금씩 모아왔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지금의 어쩌면 자산을 만드는데 그 짠순이의 역할이 컸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시절, 특히 30대, 40대 초까지는 아마 짠순이, 짠돌이로 부부가 좀 살아간다 그러면 50 이후에는 조금은 짠순이, 짠돌이처럼 살지 않아도 어쩌면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이런 짠순이, 짠돌이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득은 눈에 다 보여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버는데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 생활 중에 뭘 얼마나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돼지갈비 1인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버스 타고 와도 될 걸 조금 늦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온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가 이만큼 눈덩이처럼 커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을 아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다만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그마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벼운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서는 여러분들이 목돈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소득을 아무리 늘려도 목돈은 마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 돼지갈비가 1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갈비 1인분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갈비 1인분을 10,000원을 아꼈던 걸 갖다가 모으고 뭐 한 달에 내가 한 번씩 외식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이면 12만 원이죠. 이 12만 원을 10년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은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돈들을 가지고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돈 갖다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으는 것들을 저는 시간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축적.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지금은 뭐에 투자할 때다. 그래서 이 투자의 타이밍을 맞춰야만이 내가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테크는 그게 아니라 타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타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저희 와이프와 저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2,500만 원짜리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 월급이 100만 원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지출을 아껴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계속 저축해 갔던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조금씩 모여지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1억이라는 돈까지 모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제가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순간에 했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쌓아간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안전한 데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쌓아가는 데 있는 거지 시간을 적합하게 맞추는 타이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재테크는 그렇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타임이라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월급쟁이한테는 10년이라는 기간 정도는 보통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버텨라.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3년을 버티게 되면 아마 대리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3년을 버티고 나면 10년까지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테크는 내가 보기에는 10년을 좀 쌓아놔야지 그 10년을 쌓아놓은 거 가지고 20년 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10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이아를 사줄 정도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수로 결혼 애물로 금을 해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때 줬던 예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물할 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한돈에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4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한돈에 40만 원인가 40만 원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돈에 4만 원짜리 그때 해서 지금 40만 원까지 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다이아를 해줬다 봐요. 그 다이아는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그 다이아 가치는 지금 금의 가치점 10배가 뛰었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자산의 투자 가치로서 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와이프는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금은 또 환전이라서 돈으로 교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내가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금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다이아를 갖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보석보다 금을 선호했던 와이프의 어떤 경제적 감각, 그 경제적 감각들 덕분에 사실은 그만큼 재테크도 잘할 수 있었고, 월급쟁이지만 월급쟁이로 어쩌면 50억의 부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데 역할은 와이프가 다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경제적 감각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푼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는데 티끌 모아 동산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서 동산 정도 만들고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재테크의 세상이 좀 더 넓어 보여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산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푼돈을 모아가지고 동산 정도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 월급 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월급 쪽에 모아왔던 게 보통 2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니까 2억 4천이 딱 모아져서 그 2억 4천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48평짜리 나의 집을 얻은 거는 그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매달 돈을 아껴가지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200만 원을 갖다가 쌓아가니까 2억 4천이라는 게 만들었고 2억 4천 정도면 지금 자본주의 우리 생활내에서는 동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0억, 200억이면 태산이지만 2억 4천 정도 동산 정도를 만들고 그 동산에 올라가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값이니까 3억 8천짜리 48평짜리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돼지갈비 1인분을 아끼는 그런 티끌들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끌들 모으세요. 티끌들 모아서 10년 정도만 모으면 동산 정도는 됩니다. 그 동산 위에 서서 투자의 세상을, 재테크의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 이런 얘기로 표현하면은 좀 야한 얘기 주는데 육체적 궁합보다 마음의 궁합보다 저는 경제적 궁합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흔히 뭐 이혼 사유로 육체적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다고 하는데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에도 가장 깊은 사유는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차이, 마음의 궁합 차이, 이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 바탕을 놓고 보면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경제적 궁합을 맞추는데 5개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지출을 바라보는 관점, 저축을 바라보는 관점, 대출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5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5가지 관점이 다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하면 육체적 궁합이 아무리 맞고 마음의 궁합이 맞아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내가 집을 사자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샀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품가방을 너무 사기 좋아해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자기의 소득 수준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제적 관점의 차이들, 이거 저는 경제적 궁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대부분 다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게 있어서 저는 결혼할 때 육체적 궁합, 그것보다 마음의 궁합, 이거보다 경제적 궁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지. 근데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너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와이프를 만나기 때문에 저는 소득에 대한 것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 벌겠다는 그런 관념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사람인데 와이프는 지출에 대한 관념들이 명확하니까 둘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궁합에 맞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궁합은 어디서 대부분 다 보이냐면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딱 나와요. 소비하는 패턴에 의해서 투자도 다 결정되고요. 저축도 결정되고 소득도 다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둘이 연애하다 보면 뭐 물건이라도 살 일 있고 뭐 식당을 선택할 때 보면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갖다가 딱 조율하다 보면 딱 나와요. 아, 이 여자는 차를 사더라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 본인 스타일이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둘이 만나가지고 뭐 살아가면서 아마 경제적 궁핍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고요. 근데 이 여자는 딱 보니까 하차감보다는 승차감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훨씬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맛 대비 가격이 저렴한 데를 웬만하면 선택하려고 하고 시간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관점들에 대한 것들을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거에 의해서 투자도 어떻게 하고 저축도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대출도 어떻게 하고 소득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것들은 간접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월급을 그 10년 동안 그냥 꼬박 저축해야지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10년이라고 다 저축해서.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월급의 한 40%를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받아놓고 40%를 갖다 저축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때 7년 정도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할 때 그때 보니까 제 월급의 한 40% 정도? 40% 정도는 저축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왜 좋았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한테 돈을 쓰는 시기가 가장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것도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유치원 비용하고 학원 같은 데 이런 데 와이프는 보내지 않았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는 대부분 다 저축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축했던 비용을 해서 그래서 40%를 갖다 꼬박 저축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환경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특히 결혼하자마자 초기에 애들이 자라기 이전에 10년 정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좀 빨라서 7년 만에 때 했던 거고요. 지금도 한
10년 정도만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 대출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저축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벌이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비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애들이 자라기 전까지 악착같이 좀 모은다 그러면 결혼 딱 하자마자 10년 내에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제2의 자기 재테크를 설계한다 그러면 그 재테크 설계하는 방향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에 끝내버렸던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가 재테크하는데 좀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로케이션은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직장이 잠실이어서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그 집으로 마련할 수 없어서 구리에서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들, 예를 든다면 저 강서 쪽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쪽에 김포 쪽이나 이쪽에서 주택을 마련해서 초기에 집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도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로케이션과 100% 만족할 수 있는 재테크 금액이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서 외곽에서부터 도심 안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집으로 집을 사서 이렇게 오는 형태로 온다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 정도 서울 입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나온다 그러면 그 와이프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게 자기가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와이프는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쇼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등기를 쳐보니까 등기를 한번 치고 나니까 이 등기 치는 맛이 그렇게 뿌듯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는 저희가 지금 3주택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우측에 있고 우측 뒤편에 해서 세채가 이렇게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산책할 때 보면 우리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산책해 가요. 그래서 뿌듯하게, 저게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흔히 뭐 명품 그 쇼핑에 중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가방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게 내 가방이야.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아파트만 바라보면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해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새 채를 살 때 5억에서 15억을 들여가지고 산 건데 그것도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갭 투자니까 전세가를 끼고 사니까 실제로 돈을 들어간 건 두 개는 2억에서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15억 되니까 2억 투자했던 게 15억이면 그 3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10억이 플러스가 더 된 거잖아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늘어가는 속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 보다 보면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등기 치는 맛을 들였구나. 다주택자를 왜 주는가. 그리고 꼬마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왜 꼬마 빌딩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는 이제 다주택자를 넘어서 제가 좀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꼬마 빌딩을 한번 사고 싶다. 꼬마 빌딩마저도 등기 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은 한 번 들이면 끊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등기 치는 맛은. 지금은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를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새 채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두 채를 매각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 꼬막 빌딩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의 방식을 부동산의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좀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지금 특별하게 투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다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금 이쪽에만 되어 있고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쪽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잖아요. 안전한 투자 자산이. 다만 이제 한계점이 목돈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레버리지를 30% 이상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30%도 넘기지 않고서 그러니까 내 목돈 70%를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건 흔히 말하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부동산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요. 절대로 익살 일 없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의 목돈을 마련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것만 마련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관념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화와 자산의 차이, 그 다음에 그 돈과 통화의 차이,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경제와 자산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금융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쉽게 말하면 돈과 통화에 대한 이해예요.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이 재테크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투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의 자산 공부, 경제 관점의 금융 공부,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인생 관점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눴는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게 딱 한 2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기는 25년, 25살이 될 것까지 이때 생애 주기는 뭐냐면 배우는 시기예요. 배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경제를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다 배우는 시기인데 이 배우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청년기에는 근로소득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한 50살 넘어가면 50살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근로소득으로 이제 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고 그렇게 해서 70살까지 살게 되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그때는 어쩌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인생을 즐기는 시기가 돼요. 이런 생애 주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면요. 저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일단 50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안전 자본을 갖다 확보하는 것들을 해놓는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애에 대한 인생의 생애에 대한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만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어떤 의미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경제 구조에서 금융, 그 돈과 통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생애가 이런 경제 구조, 경제 생애대에서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공부를 했을 때 진정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 걸 이해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이제 뭐 부동산 공부를 다 한 거죠. 그걸 알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그거는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 수를 보는 거에 또 한 가지를 뭘 봐야 되냐면 가구 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가구 단위가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법인, 기업들 숫자도 봐야 돼요. 왜냐면 기업이나 법인들이 뭘 하냐면 오피스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과 실제로 가구 수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인 수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수를 떨어지는 부분들보다 훨씬 더 이 부분들 갖다 상쇄할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이 이 인구 구조에 영향을 안 받고서 같이 상승하는 기간은 늘어날 겁니다. 근데 다만 지역별로 편차는 극명하게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의 집중, 도시의 집중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안돼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방 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가 떨어져 갈 거고요. 대도시의 수도권 중심의 핵심에 있는 부동산들은 올라갈 거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세대별 구조예요. 지금 이제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출산율은 적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망률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출산의 이 크로스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사망률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인구 구조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어느 한편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인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들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구 구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가구 구조, 세대별 구성 구조, 그다음에 지방과 도시에 대한 지역별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부하고 이제 사냥꾼이 있잖아요. 농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정해진 공간 내에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가꾸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갖다가 오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제 농부이고요. 사냥꾼은 누군가요? 목표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에 목표물이 있으면 그 사냥감의 목표물을 갖다 쫓아가서 그 쫓아간 걸 갖다가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목표가 왔을 때 한 방울 쏴서 그 사냥물을 갖다 얻어내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21세기에 그 부를 갖다 창출하는 부분들은 농부의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의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냥꾼처럼 목표물이 왔을 때 단 한 방에 쏘아서 그걸 갖다가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냥꾼이 목표물을 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마련하냐. 총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총이라는 이 돈을 만들기까지 과정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느 목표 지점에 있으면 목표물이 올 거라는 걸 알고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목표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냥꾼들이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농부 방식처럼 계속 매년 단위 농사만 짓는 분들이 부를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농부 방식이 아니라 사냥꾼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땅과 금을 얘기하는데,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사업들,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눈뜨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자기 삶에 대해서 눈뜨고 경제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